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교시 강사 김영주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삼국지 특강 이번에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결국에 이기는 사마이죠, 그죠? 최후의 승자가 되었던 사마이. 사마이가 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는가? 라고 봤을 때 신중하고 굉장히 이제 인내심 있고 끈질겼다. 결국 이러한 점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최후의 승자가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난세는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려면 결국에는 오래 무병장수 해야 되겠더라고요. 일본의 도쿠가 이에야스도 굉장히 무병장수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고려태조 왕건도 그렇고 무병장수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사마이 집안의 그 후손들이 결국에는 이 삼국지를 통일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다루게 될 내용은 사마이의 손자입니다. 바로 사마염. 사마염이 실질적으로 삼국지를 통일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중국의 삼국이 이렇게 돼 있었죠. 위쪽에 파란색이 조조가 세운 위나라,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 초록색이 유비가 세운 총나라, 그리고 동쪽에 빨간색이 선권이 세운 오나라.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아니, 조조가 세운 위나라보다도 선권이 세운 오나라가 땅이 더 넓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저기 오나라가 그냥 보기 좋으라고 저렇게 색칠이 되는 거고,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좀 개발된 땅이 있잖아요. 얼마 안 돼요, 그게 또. 나중에 가면은 물론 이 오나라 지역에 개발이 많이 행해져가지고 이 지역이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 되긴 하죠. 근데 그건 좀 나중 이야기고, 삼국지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당시 중국의 핵심 권역은 황하강 유역, 그러니까 조조가 있는 저 영토가 진짜 알짜배기 금싸라기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국을 최종적으로 통일한 인물이 누구였냐면은 조조의 후손들도 아니고 유비의 후손들도 아니고 선권의 후손들도 아니고 다소 좀 엉뚱하게도 사마이의 손자인 사마염이 최종적으로 통일을 하게 되었죠. 사마이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고평릉의 변이라는 사건으로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사마이가 죽고 난 다음에 첫째 아들인 사마사가 그 뒤를 이어서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고, 사마사가 좀 단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단명을 하는데 딸 부자예요. 또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들 쪽으로 못 넘어가고 동생 쪽으로 넘어가요. 그게 이제 사마소예요. 동생이 사마소가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이 사마소가 중간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 아들인 사마염, 그러니까 사마이의 손자가 되는 거죠. 바로 그 사마염이 그 뒤를 이어서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계도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마이의 아들 사마사, 사마소, 그리고 사마소의 아들로 사마염, 그리고 이 사마염이 나중에 이제 위나라 황제를 몰아내고, 물론 뭐 이제 본인은 선의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몰아낸 거죠. 그게 몰아내고 사마염이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마염이 최종적으로 총나라와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정확하게는 이제 총나라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버지인 사마소 때 이미 멸망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나라를 갖다 사마염이 최종적으로 멸망을 시키면서 이 삼국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은 진나라라고 짓게 되는데요. 진나라, 진시황제 진나라하고 한자를 다르게 써요. 다르게 쓰게 되고, 이 진나라 수도가 본래 낙양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수도를 좀 동쪽으로 옮깁니다. 건업 방면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서쪽 낙양에 있었던 시절을 갖다가 우리가 서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사마염이 중국 천하를 통일을 하게 되는데, 이 사마염이 그러면 삼국지를 어쨌든 종식을 만들어내고 천하를 통일했으니까 굉장히 유능하고 대단한 황제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죠. 실제로 사마염이 처음에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꽤 괜찮은 황제였대요. 상당히 검소했다라고 하죠. 검소하고 청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그런 인물이었는데, 문제는 사마염이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더 이상 적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역시 그런 이제 견제를 할 수 있는 적이 사라지게 되면은 타락하기가 쉬워지는데, 사마염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뭐 황제가 됐겠다, 더군다나 뭐 이제 천하도 통일했겠다, 더 이상 전쟁도 없겠다, 라이벌도 없고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마염이 온갖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지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검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사치와 향락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당시 사마염이 어느 정도로 사치풍조를 보였냐면은 여자도 엄청나게 밝혔대요. 왜 그 우리나라 백제 의자왕 같은 경우 뭐 삼천궁녀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내가 삼천궁녀는 사실은 그게 허구예요. 왜냐면은 그 삼천궁녀가 투신해서 죽었다라고 알려진 유명한 유적지 낙하왕 같은 데만 가보셔도 아시겠지만 그 낙하왕 가보시면요 3,000명은 고사하고 30명도 서 있기 힘들어요.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이 백제보다도 훨씬 더 국력이 컸던 나라인데 조선도 궁녀가 500명이 한계였어요. 근데 무슨 백제에서 삼천궁녀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백제 의자왕의 삼천궁녀는 그냥 이제 소설적인 창작인데 좀 억울하게 됐죠, 의자왕은. 근데 이 사마염은 진짜 역사 기록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궁녀가 몇 명이었다. 무려 10,000명이었습니다. 1만 궁녀를 거느리고 살았다라고 하죠. 와, 이 1만 궁녀면은 1년이 365일이니까 10년이면은 3,600. 그죠? 1만 명이면은 무려 30년이에요. 하루에 한 명씩만 같이 이제 하루를 보내도 30년 해야지 한 바퀴를 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궁녀 후궁들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당연히 그 후궁들은 어떻게 해서든 사마염의 총애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겠죠. 사마염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후궁들을 관리했냐? 이렇게 했대요. 밤이 되면은 염소가 끄는 마차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딱 자기는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염소 보고 가고 싶은 데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가 가가지고 어떤 궁녀 앞에 이제 딱 그 문 앞에 이제 섰다. 그럼 그날 밤 그 궁녀하고 하룻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이 사마염의 후궁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염소가 자기 방 안에 앞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염소가 좋아할 만한 그런 풀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방 앞에 많이 뿌렸다라고 하죠. 그러니 뭐 이제 궁궐 안에서 이런 사치풍조가 어마어마하게 행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마염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신하들도 어마어마한 사치풍조를 보이게 되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사마염이 자기 사위 집에 놀러를 갔는데 이 사위가 장인어른이 오셨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황제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상다리 부러지게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대접을 했겠죠. 그런데 그때 사마염이 거기서 먹었던 요리 중에서 돼지 요리가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그게 맛이 좋았대요. 나중에 사위한테 물어봤대요. 자네는 돼지 요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맛이 좋았나? 했더니 그 사위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폐하, 저희 집에서 키우는 돼지는 보통 돼지가 아닙니다. 저희 집 돼지한테는 뭐를 먹이냐면은 사람의 젖을 먹인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모유로 먹여가지고 키운 돼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품질이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과학적인 근거가 그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은 사람이 먹어야 될 젖을 돼지한테 먹일 정도로 그 정도로 사치스럽게 키운 돼지를 가지고서 요리를 했다는 것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서 사마염이 사위한테 야단을 친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황제가 이 모양이다 보니까 이제 밑에 있는 신하들이 경쟁적으로 사치풍조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도 막 요즘식으로 따지면 막 이런 풍조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신문에 딱 뜨는 거예요. 어제 뭐 삼성 회장님이 점심 식사를 임원들이랑 같이 했는데 그 점심 식사 한 끼 하는데 돈을 얼마를 썼다. 1,000만 원을 썼다더라. 그러자 이제 현대 측에서 질 수 없다 하고서 다음날 신문에 내는 거죠. 우리 현대 회장님이 회식하는데 한 끼 식사하는데 얼마 썼다. 2,000 썼다. 다음번에 이제 뭐 LG에서 신문 내는 거죠. 야, 우리 회장님은 3,000 썼다. SK에서 내는 거죠. 우리 회장님은 뭐 4,000 썼다. 이런 식으로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사치 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라가 점점 이제 사치풍조에 물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사마염의 후계자 문제였는데요. 이 사마염의 첫째 아들이 사마충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사마충이 문제가 있었어요. 좀 지적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하들이 걱정을 많이 했대요. 아니 지금 현재 태자께서 좀 문제가 있으신데 다음번 황제를 하실 수 있는 게 맞습니까? 근데 또 사마염이 또 대단한 아들을 바보라 가지고 그래도 우리 불쌍한 아들을 만약에 태자 자리에서 쫓아내면 그 남은 인생 어떻게 살겠냐. 웬만하면 얘한테 황제자리 주고 싶은데 근데 신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그러면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시험 문제 내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 통과 점수가 나오면은 된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럼 경들이 잘 보필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한번 시험을 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했던 거죠. 그 시험은요 바로 사마염이 보는 앞에서 즉답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오픈북 시험이에요. 사마충한테 건네주면 사마충이
자기 방에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다시 제출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 사마충의 와이프, 나중에 이제 황후가 될 사람인데 가난풍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악녀였습니다. 욕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죠. 근데 가난풍은 이 소식을 듣고서 시아버지가 지금 자기 남편한테 시험 문제 낸다 라는 소식을 듣고서 바로 수를 써요. 어떻게 수를 쓰냐면은 유능한 학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대리시험을 칩니다. 대리시험을 치는데 확실히 악녀라서 그런가 머리가 좋더라고요. 학자들한테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은 커트라인 통과점이 60점이다. 그러면은 몇 점 맞춰라. 100점 만점에서 8, 90점 맞추지 말고 60한 1, 2점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답안을 제출을 했던 거죠. 사마염이 그걸 보고서 굉장히 만족했대요. 자, 봐라. 우리 아들이 점수가 잘 나온 건 아닌데 통과 점수는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경들이 잘 도와주면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내 이 사마충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주게 되니 이 사마충이 그 다음번 황제인 해제가 되죠. 정말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황제가 된 건데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었냐면 사마충이 이런 일이 있었대요. 몇 년에 걸쳐가지고 이제 흉년이 든 겁니다. 그래서 막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라고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사마충이 이런 말을 했대요. 야, 이놈들아, 쌀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왜 굶어 죽어? 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다라고 하죠. 어디서 들어본 말인데, 그죠?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되지. 누가 한 말이죠? 마리 앙뚜아네트. 근데 마리 앙뚜아네트는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거 원래 루머거든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좀 다소 억울해요. 근데 사마충은 진짜로 그 말을 했대요. 쌀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근데 이게 사마충이 무슨 뭐 폭군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 지적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냥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냥 이런 사람이 황제가 됐으니까 나라꼴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마염이 실수한 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무 과도한 사치풍조를 만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아들 문제에 있어서 냉정하게 대처를 못하고 끝내 저렇게 이제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을 황제제에 올렸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사마염이 저질렀던 최대의 실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결국 이러한 실수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사마충이 황제가 되니까 황족들이 당연히 황제를 만만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황족들 사이에서의 내분이 끊임없이 이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원이 혼란에 빠지게 되니까 장성 바깥 너머에 있는 이민족들이 중원을 노리고 쳐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북방의 이민족들이 장성을 넘어서 대대적으로 중원으로 밀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때 흥기했던 민족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선비족이었어요. 선비족 말고도 뭐 여러 민족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선비족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선비족들이 장성으로 넘어와서 장강 이북 지역, 즉 북중국을 정복을 하게 되는데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5호 16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5호는 5개의 오랑캐, 그리고 이 5개의 오랑캐가 16개의 나라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5호 16국 시대라고 부르게 되고, 사마염이 통일을 해서 만들었던 진나라는 수도 낙양을 빼앗기고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은 장강 이남으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래서 장강 이북의 낙양의 수도를 정했던 시대를 서진이라고 부르고 장강 이남으로 쫓겨왔던 시대를 동진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러면서 중국은 이렇게 북중국 일대를 이민족들한테 빼앗기는 희대의 대참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요, 삼국지 시대가 엄청난 난세였잖아요. 그 혼란한 난세를 사마염이 종식을 시키고 통일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사람이 지나치게 성공에 도취한 나머지 방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너무 사치풍조에 매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식 문제에 있어서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끝내 자기가 세웠던 나라를 몰락을 시키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북중국에는 5호 16국 시대라는 또다시 난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대참사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염에 대한 평가가 정말 참 극과 극으로 다 갈라지게 돼요. 한쪽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이 삼국지 시대를 종식을 시켰고 나름 이 삼국을 통일했던 능력 있는 군주 아니냐,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었던 사람이 한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사마염이 보여줬던 행각들은 이거 너무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안분이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도 존재를 하는데, 이게 두 가지 평가가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사마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마염을 통해서 좀 미뤄 짐작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성공에 도취돼가지고 안주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사치나 향락 이런 것에 빠져들게 되면은 결국 이 퇴폐풍조에 지나치게 빠져들게 되면은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개인의 파멸뿐만 아니라 국가의 몰락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이제 교훈을 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사마염이 조금 더 냉정한 판단을 내렸다면은 그 사치풍조에 그렇게까지 빠져들지 않았다면은 중국은 삼국지 시대에 난세를 종언을 고하고 그 뒤로 순탄하게 발전을 했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5, 16국 시대라는 난세가 왔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역사의 한 비극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4시간에 걸쳐가지고 삼국지 특강을 다뤄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삼국지 특강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또 이제 코로나가 청발하는 이 시기에 오미크론까지 이제 활기를 치고 다니는 이 시기에 각자 이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